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잘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뇌를 변화시켜주고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성적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과적으로 문해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요, 정치를 잘해야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죠. 의사는 치료를 잘해야 보람을 느낍니다. 회사원은 어떤가요? 업무를 잘해야 스스로 성장하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잘 읽어야 된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이 학습적인 읽기를 잘해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읽기 방법이 필요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앞에서 쭉 문해력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글로 읽어서 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아시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허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독서를 10분이면 10분 다 문학으로 접근하십니다. 100%예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면,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지금 책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읽기 싫어하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재밌으니까 당연합니다. 어머님들도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냥 계속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이 독서가 꾸준히 쌓이면 안 읽는 것보다는 이제 글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독서의 시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처음에 한쪽도 못 읽던 아이들이 막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그 성취감, 뿌듯함. 아,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구나.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학습 읽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있는 책만 읽은 아이는 재미없는 책을 못 읽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책장에 안 넘어가서 못 읽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님들도? 저도 한참 이제 소설 많이 읽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나는 소설밖에 안 읽어, 이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소설만 계속 읽어, 재밌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작 학습에 필요한 공부 읽기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아이들의 이 독서 교육을 할 때 깊이 있는 독서를 폭넓게 다양하게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독서를 하게 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계속 재미있는 책만 읽게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시면 큰 거 다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더더구나 예전에 비해서 독서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잘 배분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 독서가 재미있는 문학 독서도 물론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공부 독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다 포함하니까 문학 읽기, 비문학 읽기 뭐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독해력이 잘 갖춰지면 독서에 대한 역량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서 바른 독해를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어머니께서, 특히 초등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 여기에 바운더리를 잘 벗어나지 못하세요. 자꾸 재미있는 책만 읽히려고 하세요. 재미있는 책을 읽히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학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공부 독서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 읽기입니다. 자, 이렇게나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제대로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교과서가 집에 없죠. 학교에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학교 교과 내용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잘 읽혀야 되겠다. 교과서를 재밌게 읽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1도 안 하시고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많이 풀릴까? 한 번 다 풀면 어떻게 하면 2번 풀릴까? 이렇게만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학 독서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인문학적 소양까지 쭉 가주면 참 좋은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학 독서는요, 허구가 소재죠.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상의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도깨비도 막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그래요. 그다음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막 동생이 뭐 이렇게 강아지로 변신을 하고 이런 일도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제 가짜죠, 가짜. 그래서 허구라서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아이의 어떤 그런 이제 정서적인 부분, 이모셔널한 부분을 좀 건드려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공부 독서는 어떤가요? 사실에 기반하고요. 지식이나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글이 교과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의 차이가 일단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쓰이는 어휘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동화책이나 문학 독서를 할 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전개가 되니까 일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내용 유추가 가능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어도. 그래서 어떤 한 단어나 두 단어를 잘 몰라도 이 책을 읽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근데 공부 독해는 어떠냐면 여기에 이제 이 어떤 소재에, 이 학습 소재에 필요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러면 학습의 언어로 쓰여 있는 교과서 읽기 독서랑 우리가 일상의 언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는 일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문학 독서가 어떻게 결이 같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학 독서랑 독해가 심지어 예전에는 막 다르다 이랬는데 이건 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교과적인 학습적인 읽기는 약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동화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 고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공부에 필요한 학습 읽기는 어머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발전을 해요. 네. 세 번째, 반복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문학 독서는 아이들이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지가 좋으면 막 더 여러 번 읽으면 좋고 뭐 아니면 한 번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그 책이 참 재밌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공부 독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독서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모르는 단어들도 다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사실 일치나 비판 추론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를 알 때까지 반복해서 읽히시지는 않고 문제집을 자꾸 갖다 주세요. 그럼 일단 풀어봐 그래요. 읽지 않았는데 일단 풀어. 아이들의 이제 그 늘 고통스러운 숙제는 그거죠. 잘 모르는 내용인데 풀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막 틀리고 실수하고 옆에 거 이제 막 요점 정리 컨닝하고 또 뭐 해답 보고 이렇게 막 고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교과서를 잘 읽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문학 지문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이 문학 독서에서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저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느낀 점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문학 독서의 과제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 독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독서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 교과서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화자가 말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오해 없이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미션이 완수됩니다. 두 가지의 주어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레알이에요, 레알. 어머님들 만약에 책 있으면 직접 가져다가 아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자, 이 책은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실제 교과서의 사진입니다. 자,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좀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2015년도 개정 교과서 이후에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텍스트의 양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실험이나 뭐 관찰이나 이렇게 뭐 토론하라, 얘기해보아라 이런 좀 체험형의 페이지들이 많이 늘어난 대신에
뭐 그렇지 않아도 안 읽는데 글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잘 읽을 기회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3학년 교과서입니다. 아이한테 이 교과서를 잘 읽은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집을 풀어보자 라고 지도를 하신다면 아이들의 읽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첫 번째가 끊어읽기입니다. 자, 3학년 아이들의 이제 언어 형성 과정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돌 지나서 입을 떼기 하죠. 엄마 아빠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엄마라고 했어. 이러면서 막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닌가 막 이러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치시고 한글을 다 뗀 다음에는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럼 어머님들께서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단어랑 한글을 익히는 데까지는 공을 많이 들이시다가 정작 학습적인 독서가 시작이 돼야 되는 3학년 언저리부터는 얘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게 되죠. 좀 이른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그래서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겁니다. 요 바로 전 단계가 뭐냐면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거를 듣는 단계죠. 아이들이 아직 본인이 이렇게 매끄럽게 읽지는 못하니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렇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고 듣고 자란 아이가 이제 어휘력이 좋죠.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끊어 읽는 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싶어 해요. 어른들이 글을 이렇게 끊어서 읽는단 말이죠. 그걸 따라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애가 틀린다고 막 얘 너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이러셔도 안 되고 또 아이가 좀 떠듬떠듬 읽는다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읽어 이러셔도 안 돼요. 소리를 내서 발성을 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읽기나 의미를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 영어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영어에서도 끊어읽기를 시키는데 자, 그러면 한번 끊어 읽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글자가 좀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자, 야구를 할 때 상황이에요.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죠. 아이한테 이렇게 읽어봐 라고 시켜주세요. 이제 나연아 혼자 한번 읽어봐 이렇게. 자, 바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용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머님들은 너무 당연해서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하고 지나치실 확률이 높아요. 옆에 자녀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너 용품이 뭔지 아니? 대답하게 한번 시켜보세요.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하거나 얼버무릴 겁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용품은 앞에 무엇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절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어른들은 많이 쓰죠. 자동차 용품, 주방 용품, 가정 이렇게 쓰잖아요. 화장실 청소 용품 이런 걸 써요. 근데 아이들은 이 말을 쓸 일이 없어요. 용품이라는 말을. 이런 걸 짚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용품은 사용할 때 쓰는 물건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물건들을 청소용품이라고 해. 주방에서 엄마 요리할 때 쓰는 용품들을 주방용품이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모르면 그냥 이게 이렇게 까맣게 블랙홀인 상태로 아이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야 숙제가 주니까. 네,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또 보시죠. 자, 그러면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은 어떤 물질로 만들까요? 제가 두 줄 읽었죠.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요? 야구에서 많이 쓰이는 야구방망이랑 야구공이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흘려 읽으면 안 되고 또박또박 끊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네가 오늘 여기서 뭘 공부할 거야를 아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읽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구방망이는 뭐가? 야구방망이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듭니다. 알루미늄을 모르잖아요. 알루미늄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루미늄은 하얀색으로 된 물질 이런 거 배워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얘를 막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자, 알루미늄 방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잘 부러지지 않고 제가 계속 지금 끊어읽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나무 방망이보다
가볍습니다. 알루미늄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나무 방망이보다 잘 튕겨내서 공이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아이들이 끊어 읽으면서 꼭 짚어주셔야 되는 게 모르는 어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고 또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야구방망이랑 야구공은 뭘로 만들어졌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아이한테 너 그거 알아 몰라? 이걸 이제 확인하려는 질문 방식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그랬어? 너 코르크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교과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거는 짧잖아요. 이렇게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죠. 자, 쭉 보시면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5분 정도 걸리겠죠. 그때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이 프로 선수라는 게 뭔지 알아? 모르죠. 애들이 프로 선수를 어떻게 알아? 수비 이런 단어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공격은 잘 알더라고요. 공격은 잘 아는데 수비라는 말은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또 뭐 볼까요? 코르크 이런 물건 어렵죠. 애들은 와인을 안 먹으니까요. 또 뭐 꿰매다 이런 단어들도 사실 너무 쉬운 단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요즘에는 뭘 꿰맬 일이 없어서 실제로 바늘이나 골무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말을 안 끼우며 신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섬세하게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단어에 대한 그런 예시들을 들어주시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해드리는 학습적인 읽기 방법, 아이들이 더 깊이 있는 독서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바른 공부 읽기를 하시는 방법은 바로 지금 제안해드린 방법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것, 교과서에 모르는 어휘를 지도해 주실 것, 그리고 천천히 끊어 읽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쉬우실까요? 쉽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과목도 많고 애들 바쁘기도 하고 일단 내가 바빠. 내가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못 읽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만 들어요. 남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해요. 남의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3학년, 4학년 때부터 꼭 읽혀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과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모든 과목의 교과서 정도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지도와 시간을 반드시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제가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오늘 해야 되는 학습의 단어를 먼저 보면 어떨까요? 먼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이렇게 아이들한테 먼저 단어를 던져주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이 오늘 읽을 단어에 나올 거야. 내용이 나올 거야. 이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니? 아는 단어가 있니? 한번 골라볼까? 나 이거 통째는 알아요. 통째 먹는 옥수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아는 거 맞아. 또? 이거 잘 모르겠고, 프로야구는 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알아요. 알 수 있잖아요. 또 뭐, 금지되다도 알아요. 네, 뭐 하면 이제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그럴 때 금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읽기 전에 본인의 어휘 상태를 먼저 한번 점검하면서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몰랐다고 했던 단어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품은 주방용품, 청소용품 하는 것처럼 어떤 때 쓰이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예문이 되게 필요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래서 이제 사전의 중요성이 등장을 하는 건데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학습 언어가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게 상단에 노출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아이가 이자겸의 난을 몰라요. 그 이자겸의 난에서 난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네이버에다가 난을 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인도빵 난이 나와요. 그 밑에는 화초 난이 나와요. 그 이자겸의 난 할 때 나는 저 밑에 가야지 이제 어학사전에 나와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건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을 좀 찾아봐. 그래야만 사전에 이런 예문들이나 뜻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걸 이제 학습적 언어로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자겸의 난을 몰랐는데 막 계속 인도 커리가 나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예문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얘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들어가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들어갑니다. 같은 지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3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은 어떤 문제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저희 매일국어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바르게 읽는 그 공부 독서를 저희 매일국어에 그대로 녹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옆에서 해주시면 물론 더없이 좋지만 이 매일국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교과 학습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국어는 온라인 문제집도 아니고요. 온라인 인강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읽게 하기 위한 교과서 어휘 공부, 잘 읽게 하기 위한 끊어읽기, 또 잘 이해하기 위한 회독 시스템이 녹여져 있는 좋은 공부 도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끊어서 쭉 이렇게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문어체라고 하죠.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체로 한 번 더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학원이 독서 논술학원이에요. 근데 독서 논술학원은 독서학원이 아니고요. 독서를 한 다음에 쓰는 훈련을 하는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은 쓰기에 스킬이 있어요. 쓰기에 법칙이 있잖아요. 하지만 읽기는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논술학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읽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읽어와는 해주실 수 있지만 대신 읽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논술학원은 논술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원인 것이지 결국은 아이가 읽는 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논술학원에서 배우는 또는 스피치 학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뭔가요? 살림할 때 서랍 정리, 옷장 정리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잘 정돈을 하셔야 이 물건이 실제로 필요할 때 막힘없이 꺼내다 쓰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지식 정보도 이렇게 문어체로 줄줄줄줄 되어 있으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문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풀 때 이게 여기에 있던 내용이지를 이렇게 쏙 꺼내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는 형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습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어체의 문장을 오른쪽에 있는 요약문의 형태로 고치는 것. 여기까지가 매일국어의 읽기 훈련입니다. 자, 이제 매일국어의 교과서 공부법 독해 학습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를 막 시키기 위한 종이로 된 문제집을 온라인으로 옮겨 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들의 학습 읽기 부분을 대체한 도구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이 요약문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약문의 형태의 원문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서 클릭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정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을 좀 기획해서 녹여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요점 정리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나가는 게 학습의 올바른 순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매일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그렇구나. 동화책만 많이 읽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혹시 조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또 원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적인 정보를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 읽기, 공부 읽기가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요즘에 서점 가보니까 되게
좋은 뭐 독해 문제집이 엄청 많던데 그 독해 문제집 풀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 궁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름을 보시면 알아요. 독해 문제집은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끝에를. 독해 문제집. 얘는 목적이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으로는 이 아이를 잘 읽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또 그냥 다른 문제집이랑 똑같으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중에 찾습니다. 지문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한 바른 공부법, 독해법을 알려주려는 이유는 뭔가를 풀기 전에 내용 그 자체로만 읽는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하게 되면 문제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집의 도구의 성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문제집이 가진 성질이 풀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끝내서 풀어서 뭔가 채워가지고 이제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글의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놓치는, 본의 아니게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집으로 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요. 또 하나, 새로운 어휘 공부를 애써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요. 또 문제집이다 보니 이렇게 똑같은 글자만 찾아요. 여기 빈칸에 있는 똑같은 글자만 막 찾을 순서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 쏙 찾아가지고 넣으면 이제 끝! 덮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집으로 아예 독해 훈련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아이가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맞췄을 때요. 얘가 이거를 읽어서 맞춘 게 맞나? 이거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아이는 동그라미를 받으면 끝나요. 내가 찍어서 맞아도 끝나고 알아서 맞아도 끝나요. 왜냐면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얘가 이해를 잘해서 이제 동그라미가 나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제 동그라미 개수만 보시게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집은 충분하게 읽기 훈련이 잘 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